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페이스북 등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6% 하락한 24,140.9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1% 내린 2,629.27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1% 올라 6,776.38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3년 내 최고치를 유지했지만 단위 노동 비용이 예상 밖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가 예비와 같은 연율 3.0%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3.3%였습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달에 비해 약화됐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전월에 23만 5천 명에서 19만 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1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3% 가까이 하락한 55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7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조정폭이 컸었던 페이스북 등 IT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0.16%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히 전해드리죠. 장 초반에 2,500선에서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트럼프 리스크에 하락하면서 2,470선까지 밀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내렸고 홍콩과 대만도 1%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해서 지수가 760대까지 밀렸는데요. 코스닥 역시 사흘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국내 이슈 분석 자세히 해볼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이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양국 관계 회복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12월 중반에 예상이 됐던 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게 어제 브리핑 발표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여타 다른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긴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중 기간 중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은 결국은 베이징입니다. 수도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한 이런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해결 단계로 하나씩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관계를 복원을 하는 것을 이제 공식화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시 주석과 만난 이후로는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을 다들 회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돈독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알리는 방법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조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대1로의 어떻게 보면 그런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충칭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시정부 건물하고 광복군 주둔터에 대한 역사적인 기념비 장소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기업의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진출이 되어 있는 곳이기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출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칭에 대한 이런 상징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사드가 발의가 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좀 악화가 됐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 줬었다는 거.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번 1차적인 상승을 한 후로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박스권 윗상단에서 좀 박스권의 흐름이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구매를 다시 늘려가겠다라는 게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으로 다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게 해제가 됐지만 앞으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오고 나면 아마도 그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중국의 전 지역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을 훨씬 더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식들,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호텔 신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나 GKL, 그리고 항공주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이런 각각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좀 박스권에 묶여 있었던 게 아마도 지금 현재는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드 배치에 따라 멀어진 한중 간의 관계 복원을 위한 이것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세 확대까지도 영향이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시켰죠. 6년 5개월 만에 일이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미 채권금리나 여러 가지 금리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결과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히려 반대가 만약에 안 했으면 오히려 조금 시장이 좀 더 이거 아닌데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금리 같은 경우가 상승이 0.25%가 상승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크다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가 이런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은 거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금리도 올라올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2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상향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약에 안 했으면 미국은 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조금 미국 선진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예금 적금의 금리를 다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서로 빨리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도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예금 적금 금리를 올려준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건데 좀 반대에 지금 현재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1,400조가 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의 경기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증권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생각해 내셔야 되겠죠. 결국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 바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생보사들과 바로 이 금융주들인 이 은행주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이 관심 포커싱을 계속해서 맞춰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가장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은행주와 아마 보험주, 생보사들의 주식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탑픽 업종 중에 하나를 금융 쪽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융 쪽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올해는 IT가 지금 이끌었지만, IT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여타 경기 소비재 쪽,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잡아가야 되는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자동차 업계가 노사 갈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업황에 대한 향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는 좋은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동차 업계가 계속해서 신음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업계 하면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차 기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 실제로 MS가 거의 5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될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찍혔었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이 중국 쪽에서 사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판매가 계속해서 급락을 해버리면서 이건 앞으로의 성장까지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실제적으로 판매량이 좀 많이 둔화가 돼버리면서 더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계속해서 지금 노사의 갈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노사가 좀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업계 관행입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그러면 당연스럽게 기아차는 당연히 거의 따라하는 이런 수준이 됩니다. 항상 현대차를 그런 모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어찌됐든 미래는 전기차나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쪽으로 지금 현재 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자동차 업계보다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늦게 지금 현재 거기가 발동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도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팔리가 않아서 좀 고민되고 있었는데 미래에도 아직 물음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스탠스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해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전기차나
예측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까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로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좀 미미해서 이게 데이터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계속해서 5위권에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올해 내내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많이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물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이런 적립금을 쌓아야 돼서 3분기가 적자로 돌았긴 했지만 앞으로도 1분기 다시 흑자로 다시 돌 수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돈은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본 것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즉 바닥권은 잡혔고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거. 아직까지 미래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에 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모비스나 이런 만도 같은 이런 부품사들은 그나마 조금 다르다라는 이런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찌됐든, 현대차나 이런 그동안 팔아놨던 거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품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또 그동안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업체에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납품을 하던 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부품사로 좀 발돋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완성차가 잘 돼야지만 부품사들도 다 같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루는 철강주가 강해서 철강주가 어떻겠냐 물어보면 그날은 또 주가가 빠지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차장님? 자, 철강주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2월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에 지금 공백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악재가 좀 하나 터지면서 중동 불안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와버리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많이 아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어저께 IT 쪽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X의 판매량이 예상보다는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감소 추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IT주에 지금 대부분의 또 조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중공업 이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다 뒤덮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내년도 근데 안 좋아라는 식의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조선업계에서는 있는 적이 없었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1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큰 과도한 규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부채를 거의 대부분 좀 털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2018년까지 좀 클리너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다행스러운 건 수주 목표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중공업은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 워낙 많이 하락을 해줘서 과표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이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쇼 커버링이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고배당주에 대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쇼 커버링이 나올 만한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식이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테크인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동안 좀 공미도가 많았던 주식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쇼커버링으로 아마 12월에 움직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타겟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은 현대 로보틱스나 롯데 쇼핑 그리고 네이버 정도가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 버리면서 커버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12월 들으면 항상 얘기를 하는 고배당주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뭐 정유주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쌍용양해나 NC소프트 그리고 NH 증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배당금이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많이 주식이 올랐던 것에 대한 이런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어서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 오히려 좀 하락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쇼커버링 관련주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로 여러분들 좀 차별화를 좀 시키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소식이 있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국제사회가 좀 우려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이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미 이전에 이런 미국의 이런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결정을 있었던 것은 1995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만들어서요. 예루살렘에 미 대사관을 넣겠다라고 95년도에 결정을 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중동 분쟁을 격화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따라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단서 조항은 뭐냐면 6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계속 지연을 시킨 거. 95년도부터 한 20년간 계속해서 이걸 시켰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금기의 열매를 트럼프가 지금 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현재 상황과 비추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잘 나왔습니다만 원래 이 팔레스타인 이 지구는 영국령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 2000년 전의 역사를 복원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팔레스타인 현지민들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네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전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 되게 생소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따져본다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기간은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또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원래 유랑 민족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했던 일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47년도 영국 식민지였던 지역에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같이 살 수 있는 국가를 같이 인정하는 제도가 47년에 생겼고요. 여기에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결코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닐 수밖에 없는 관계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48년도에 1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휴전이 됐고요. 이렇게 휴전이 되면서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이 관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67년도에 전쟁이 한번 또 났습니다. 6.1 전쟁이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화력을 통해서 완전히 게임을 끝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80년도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선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또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 중동이 세계 화약고로 완벽하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87년도에 1차 인티파타,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슬람권하고는 대결 국면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주인이야 하고 해서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서 팔레스타인 사람은 당연히 봉기하는 것이죠. 한국 식민지 시절에 그 3.1운동처럼 봉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역사들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현재 가보면 정말 끔찍하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약 한 6m 되는 그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다 둘러싸가지고 아예 외부하고 완벽하게 차단한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이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다른 민족을 가장 핍박하는 민족이 됐다라는 게 역사의 참 아이러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압박받은 사람들이 압박받은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죠. 여기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도 바로 이 종교적 극단주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서?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상당히 강경한 복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미국 남부 쪽, 남부가 복음주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미침례교 등등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남부 사람들이 너는 종교가 뭐냐? 너는 신을 믿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남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럼 너는 사탄을 숭배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지인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만큼 미국 복음주의 사람들이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남부로 가면 참 은혜의 땅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또 일반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과 너무 타협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관용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표현했던 대로 극단적 복음주의자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종교적 관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잠깐 표현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 지어주는 것을 원하고 바로 그것이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넣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미 다 점령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 아니냐, 그러니까 수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유대교 그리고 범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그 개신교를 합친 범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의 신은 어떤가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세 종교가 믿는 신이 동일하죠.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 그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신이죠, 가시죠. 한국에서야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가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고요. 유대교에서도 유일신, 신입니다. 여호와 신, 야훼라고도 부르는데요. 동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동했던 종교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교의 시작의 형제들이 똑같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한 줄기에서 나온 종교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가 실제로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큰 틀에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3대 종교의 공통된 성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대교만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그 구약 성서에 의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쟁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요즘 어렵잖아요, 트럼프가. 국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중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정치인들이 외교를 국내 정치 내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아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외교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많고요. 그리고 사위도 유대인입니다.
큐슈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중동은 다시 한번 화약고의 뚜껑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분쟁은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는 단기와 그 어떤 짧은 정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시다시피 중동이 화약고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든지 화약고였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또 금융시장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나 이런 쪽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형적인 금융시장에 큰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잊을만하면 부각이 되는 일로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외 문제를 건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인 영향 정도 있을 것이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국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 대외 신인도에 흠집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조세 회피국으로 낙인이 찍힌 건지 앞으로도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자국 이기주의고요, 지역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EU 투자가 너무 많다고 느낀 겁니다. EU에서 그걸 막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치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EU발 외국 투자 규모가 2012년 2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에 투자한 게. 그런데 작년에 얼마 투자했냐면 74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는 외국인 하면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자주 보게 되는 게 유럽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자꾸 해외 쪽으로 돈 빠져나가는 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유럽 연합 내에 있는 영내 그 조세 회피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안 했어요. 실제로 자기네 안에 있는 진짜 조세 회피처에는.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그 정보기술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부에서 대처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EU에서 찍어놓고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더 큰 이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설득 작업을 해서 블랙리스트를 뒤집어 엎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EU에서는 자기네 지역에서 외국으로 돈 빠져나가는 게 싫었고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하게 한 것이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유럽발 자금의 흐름들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의 투자는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악재다. 수급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경쟁적으로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맞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 한국이 주요 거래처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한 9월 이전까지는 중국 위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ICO를 금지했죠. 그러니까 이 ICO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 여러 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알을 막 까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에서 그 분할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더리움 이런 것도 다른 비트코인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등록하는 게 ICO예요. 우리 IPO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C자가 그냥 퍼블릭에서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상장들이 많은데 이 신규 상장을 중국에서 먼저 막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막기 전에는 중국이 최대 거래처였어요. 중국에 가면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 풀들이 있습니다. 풀이 뭐냐면 집단이에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내가지고 컴퓨터를 수십 대 수백 대를 깔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연산을 해가지고 채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얻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얘기가 반도체 호황 중에 중요한 호황 중에 하나가 휴대폰의 메모리 증가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비트코인 공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채굴에 쓰이는 PC들이 너무 많이 팔렸고 거기에 필요한 고사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IBM이나 이런 때는 되게 주가 좋잖아요. PC 많이 팔아서 PC 쪽 시스템들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PC 경기가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낸드 가격 떨어졌는데 D램 가격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많이 했습니다만 또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가명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이에요. 워낙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동북아 3국에서 그냥 다 요리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 것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동북아 3국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었죠. 근데 여기도 정말 발빠르고도 약삭빠르게도 이 상업 전문가들이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걸 또 돈 만들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선물 거래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사실은 선물 거래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이게 참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우스 개념, 그냥 자리 깔아주고 돈 받아먹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부터 나섰고요. 그 선물 거래를 하겠다고 나섰고 또 CME 우리가 잘 알고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이 선물을 거래시키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제도권으로 진입하겠다라는 생각에 비트코인 최근의 가격이 더 급등한 거죠. 3개월 만에 9월달 대비 지금 3배의 가격이 오른 이런 상황들이 이것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더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작년만 해도 몇십 달러밖에 안 됐던 건데 이게 지금 $10,000가 넘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고 튤립 파동하고도 비견되는 수준의 가격 상승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예상되죠.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 웬만한 기사나 이런 거 읽어보면 뭐가 하나씩 팝업으로 빡빡빡빡 뜨는데 그게 다 뭐예요? 비트코인 관련 광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방송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잖아요. 모든 사람이 샀으면 좋겠잖아요. 이때 어떻죠? 우리 주식을 하던 사람, 투자를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몰렸으니 이제 곧 고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당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투자 보호 장치들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증권사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같은 데 가보면 위쪽에서, 즉 금융감독원 쪽에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연락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ICO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부 정책들도 내려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조금 제도적으로는 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는 이 날이 아마 기점으로 가격 상승이 최고치를 아마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미국처럼 이런 좀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이걸로 돈벌이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예 막았고요. 예. 한국은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사실 2008년부터 기원되는 거 아닙니까?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리먼 사태 이후 중앙은행 못 믿겠다. 니네들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증발시키는 거 통화 증발시키는 거 못 믿겠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산업화로 연결시켜야 될 거냐는 사실은 차후 문제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여부는 국가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 여부인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으니까 중앙은행에서 인정해 주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죠? 중앙은행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권력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틀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들은 아마 제재 사원으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 틈새로 무언가 사업화를 생각하는 나라들은 또 다른 방식을 취할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민간업자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요. 일본은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가 이걸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사고는 열리지 않은 것이라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리는 상황,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상황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 단계에 있다라는 것, 가격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함께 인식하는 상황이 필요한 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요즘의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이슈 분석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대응 방법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 선재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무성입니다. 예,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먼저 네네. 국내 선물시장부터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짜볼까요? 네, 예. 어제 우선 윗구간 전반적으로 눌림들이 보여서 어제는 얘네들 돌파 안착 시도는 어렵다. 그래서 매도 관점 326.30까지 매도 관점 드렸고 매도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드리고 328.40까지 목표를 1차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추가적인 매도세가 일어났었고, 우선 그래서 326지수 아래부터는 매수 배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제 리딩이 저희가 12시 전에 끝났었고 매도 사인을 드리고 매수는 326지수 아래부터나 본다 했는데 우선 제가 보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선물에서 325.55까지 지금 이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326.30까지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고요. 328지수까지 다시 윗구간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상 지지력들은 크게 324지수에 예상 저항은 328지수 보고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324지수 지지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시장부터 좀 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게 우선은 박스 구간에서 중심이 지지가 된 아이들은 윗구간 돌파 여력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 약간 미약하게나마 박스 구간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 달러 인덱스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은 저희가 눌림에서 매수를 계속 받아서 반등을 여력을 봤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전장에는 박스 구간 어제 음봉 설정된 시간이었죠. 이 꼬리까지를 반등 여력을 보고 그 이후에는 뚫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지력에서 아시아 유럽장은 눌림 매수 배팅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눌림 구간이 지속적으로 커져서 그때는 아래 구간 하단부를 여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고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유로가 지지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상단부 제약을 두고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예상 지지력들은 1.17000대까지는 하방 경직으로 열고요. 이 구간이죠. 자, 그리고 반등 시에는 1.18420대 한마디로 이 구간들 휩소 구간을 둔 위쪽 박스 구간 박스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우선 크루드 오일은 어제 그제죠. 58.90 안착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본다. 아이고, 예, 큰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에 56.30까지 드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경제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리딩도 했었었는데요. 어제도 무조건 56.30은 간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세도 더 열려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표에 열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려서 57불을 맞고 매도로 빠지게 됐고요. 저희는 어제 매도 관점에 그 다음에 80에서 매수에 15핍 그 다음에 다시 매도 관점 열고 봤었죠.
그래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오늘은 작은 반등들 여분을 두고 보셔야 될 거라 예상이 듭니다. 큰 바운더리 내에서 추가적인 55불들 확인하러 가는 거 예상해서 55불 지지력들 드리겠고요. 예상차는 아무래도 57불대를 그대로 열고 윗구간에 56점 중반 지수 그 다음에 57불들 맞고 반등 시 매도로 싸우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는 여전히 횡보장입니다.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인기 종목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달러 인덱스나 유로가 크게 상방이나 하방을 돌파한 이후에 움직임들이 거세질 거기 때문에 우선은 유로 달러처럼 저가를 지지하면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리딩에서도 그다음에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박스 구간 설정을 해서 1.12, 660이죠. 어제도 660 우리가 지지력에서 한번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660에서 한 팁소를 두고 지지력 확보에 위아래 부합을 띄고 있죠. 한마디로 중요한 지지력들은 660인데 매수 쪽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휩소가 발생되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전체 구간이 박스 형태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제와 같은 구간들 지지력 반등 예상을 하고요. 예상 저항은 1276.0 한마디로 상단부 그대로죠. 그래서 어제 박스 구간 그대로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은 박스 구간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전략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진수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